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일생 최악의 시절 별세하는 어머니. 박정희를 살려준 백선엽 육본 정보국장은 자상하게 그의 뒤를 봐줬다. 석방시킨 뒤에는 일주일 동안 정양한 뒤 출근하도록 배려했다. 그 사이 백선엽 국장은 박정희 소령을 정보국 전도정보과 과장으로 발령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현역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박정희는 반란기도 사건이 계류 중이던 4월까지 석 달간 정복 차림으로 정상 근무했다. 전투정보과에는 남한반과 북한반이 있었다. 육사 6기 출신인 한무엽 중위는 박정희를 직속 상관으로 모시면서도 이상한 느낌을 별로 받지 못했다. 자신이 육사 생도 시절 중대장이었던 박정희가 공비투벌에 참여했다가 잠깐 무슨 오해를 받고 풀려난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다. 한무엽 중위는 3월에 태구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주례는 박정희였다. 그러나 정작 박정희 자신의 가정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박정희는 1949년 2월 8일에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과 파면, 급료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박정희 소령을 필두로 69명이었다. 이들의 공통 제목은 국방경비법 제16조 위반이다.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에는 박 소령에게 적용된 구체적 죄명이 병력, 제공죄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이들 피고인이 1946년 7월경부터 1948년 11월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남로당에 가입, 군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해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고 적고 있다. 박정희는 설치장관 확인 과정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고 동시에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것이다. 파격적인 특례였다. 박정희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재판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군법회의 재판관 김암룡은 박정희는 남로당에 가입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군 내에서도 인물이 아깝다는 여론이 일어나 그런 감형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육사 생도대장으로 있으면서 생도들을 공산화하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오일균도 전향했지만 살릴 수 없었다. 수사관들이 그를 살려야 한다고 건의해 육군 수뇌부가 회의를 했으나 부결됐다고 한다. 오일균은 사형 집행장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갔다고 전한다. 박정희는 대통령 시절 충북 청원군을 지나다가 한 마을을 바라보면서 저곳이 오일균의 고향인데 라고 중얼거리고는 생각에 젖더라고 한다. 박정희가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민간인 신분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던 1949년 5월 25일 오후 2시 수색에서는 박정희의 좌익 선배 최남근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다. 호탕한 성격과 강렬한 민족의식으로 만주군 장교들 사이에서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최 전 연대장은 여순 반란 사건에는 관련이 없었지만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형장에 서게 됐다. 그에 대한 총사령을 집행한 것은 문용채 헌병 장교였다. 그는 만주군 장교 시절 최남근과 함께 비밀 항일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 동지 사이였다. 최남근의 군 후배들과 미 군사 고문관 진 하우스먼 대위도 입회했다. 최남근은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 문용채에게는 문형, 나 먼저 가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당당하게 총탄을 받았다. 이 장면을 하우스먼은 활동사진에 담았다. 최남근의 후배 박창함은 그가 동생에게 남긴 유서를 본 적이 있었다. 나모야, 큰형은 좌익 손에 맞아 죽고 나는 우익에게 죽는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서 처신하고 아무쪼록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여순 반란 사건 직후부터 1년 이상을 끈 숙군 수사로 군대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숙군 수사 책임자 백선엽 당시 육본 정보국장은 전군이 약 8만 명이던 시절인데 10% 이상이 불명예 제대한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했다. 한국 전쟁사는 좌익 분자로 분류돼 수청된 장명을 830명, 연루된 민간인을 555명으로 집계했다. 처형된 장교들은 수십 명 정도였다고 한다.
육사 3기생 출신 장교들 가운데 60여 명이 숙청된 것은 숙군 수사의 주역 김창룡이 3기생으로서 훈련을 받을 때 동기생들 내의 좌익세포를 많이 파악해 놓았던 데다 남로당이 3기생부터 조직적으로 침투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전 육군 참모총장은 이 숙군이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말한다. 그 1년 반 뒤 6.25가 터졌습니다. 초전에 일방적으로 밀릴 때인데도 국군은 집단 투항을 한 부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대, 소대 규모에서도 없었습니다. 숙군이 없었더라면 군내의 남로당 세포가 들고 일어나 국군은 붕괴됐을 겁니다. (1948년부터) 1949년의 숙군 수사는 일제시대의 독립투사와 공산주의자들을 추적했던 일제 고등계 형사들과 헌병 출신들 수십 명을 군 수사기관에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다. 숙군 수사가 확대되자 육군은 전문 수사요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끌어들였다. 그때 국회는 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경찰 출신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피난처 삼아 군대로 들어왔다. 일제 헌병과 고등계에서 봉사했던 이들은 숙군 수사에 공과를 남겼다. 그들은 사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을 살려 마구잡이로 붙들려와 있던 억울한 피의자들을 많이 가려내 풀어줬다. 그들은 한편 고문의 기술자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정보 수사기관의 고질이 된 고문과 조작, 그리고 정치 개입의 뿌리가 이들과 연결된다.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친일파의 손으로 좌익을 제거하는 이의제의의 전술이었다. 화보 페이지에 실린 병색의 박정희 모습과 전혀 다른 사진이 하나 있다. 1949년 4월 초 박정희 소령이 전투정보과 직원들과 태릉으로 야유회를 가서 찍은 기념사진이다. 야유회란 성격 때문인지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모두 밝다. 박정희는 드물게 웃고 있고 후임과장 이우락 소령은 소년처럼 쾌활한 표정이다. 박정희 옆에 앉은 동거녀 이현란은 학생복 같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작은 사진에서도 미모가 눈에 띄일 정도다. 이 야유회 며칠 뒤의 일이다. 과의 선임하사 김희진 1등 상사는 서무직원 김인생을 육군 본부로 보내 문서를 수령해 오게 했다. 문서를 먼저 열람하던 김 상사는 깜짝 놀랐다. 무기형에서 징역 10년형으로 감형된 박정희의 형집행을 면제하고 파면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 김희진은 자신의 도장을 찍고 서류를 박정희의 코 밑에 살짝 내밀면서 작은 목소리로 과장님이라고 불렀다. 박 과장은 문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응, 알았어 라고 하는데 꼭 남의 이야기 하듯 했다. 이 과에서 근무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김 상사는 그때 처음으로 과장의 과거를 알았다고 한다. 김희진은 그날 많은 사병들을 모아놓고 명령서를 낭독하는 일을 생략하고 문서철에 철해놓기만 했다. 그 다음날 박정희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군복을 벗고 까만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 뒤 박정희는 직책도 책상도 없어 나오다가 말다가 했다. 백선엽 정보국장은 유양수 소령이 전투정보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박정희를 비공식 문관으로 데리고 있도록 했다. 백 국장은 기밀비에서 매달 조금씩 떼내어 박정희의 월급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프도 계속해서 쓰게 했다. 일부 기록은 이 시절에 박정희를 문관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는 공무원도 아니고 정식 고용 문관도 아니었다. 박정희는 직제에는 없지만 상황실장 역할을 하게 됐다. 1949년에 들어서면 지리산, 소백산, 한라산에서 공산빨치산의 활동이 격화되고 있었고 옹진반도에서는 북한인민군과의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서와 불악습격, 탄약과 식량탈취, 북한에서 내려보내는 빨치산 토벌 등 정세는 이미 전면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상황실의 지도에는 붉은 전투지역 표시가 늘고 있었다. 박정희는 상황판을 유지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1949년 5월 4일에는 춘천에 본부를 둔 8연대 산하 1, 2대대를 좌익 성향의 2대대장이 인솔해 집단 월북해버리는 사건이 났다. 1대대장 표무원 소령은 실탄을 휴대하지 않은 대대병력을 이끌고 대북 시위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38선을 넘어갔다. 그리고는 인민군에게 포위됐으니 항복하자고 했다. 표소령은 일부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인민군에게 신호를 보내 위협 사격을 요청했다.
239명의 장병은 남으로 탈출하고 217명이 월북하고 말았다. 같은 날 이 대대장 강태무 소령은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던 38선상의 고지를 공격한다는 허위 명령을 내리고는 부대를 돌격시켰다. 매복하고 있던 인민군과 교전이 시작돼 포위되자 강소령은 부대를 끌고 항복해버렸다. 382명의 장병은 남쪽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368명은 대대장을 따라 월북했다. 8중대 김인식 중위는 교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위장 귀순한 인민군 2명이 교전이 시작된 뒤 본색을 드러냈고 우리가 길을 안내할 테니 월북합시다고 제의하자 사살해버렸다. 김중위는 혈전을 벌이면서 퇴로를 찾아 남으로 내려왔다. 표무원, 강태무 두 소령은 남로당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불순분자라는 의심을 받아 언젠가는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지내다가 월북했다는 이설도 있다. 이 2개 대대의 월북 사건으로 이응준 육군 총참모장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는 국방부 참모총장 최병덕 준장이 전보됐다. 이응준 장군은 김창룡 소령이 강, 표, 소령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렸을 때 38선을 지키는 부대장을 함부로 그럴 수는 없다면서 부결했던 책임을 진 것이었다. 월북한 2개 대대는 8연대 소속이었는데 연대장 김영일 중령은 소령 자리인 육본 정보국 전투정보과장으로 좌천돼 왔다. 전임 이우락 소령은 병참 차감으로 전보됐다. 김영일은 이 월북 사건으로 혼이 난 때문인지 전투정보과에서 만난 남로당 전력자 박정희를 곱게 보지 않았다. 두 사람은 1960년 4.19 뒤에도 격돌하는데 이는 5.16의 한 요인이 된다. 김영일은 곧 다른 직책으로 떠나고 박정희와는 경비사관학교 동기생 사이인 김재현 소령이 후임 과장으로 부임했다. 1949년 여름에 어머니 백남이가 76의 나이로 별세했다. 44의 나이에 박정희를 임신한 것이 부끄러 그 생명을 떼려고 온갖 수를 다 써보았던 어머니는 막상 아들이 태어나자 미안한 마음까지 더 얹어서 박정희에게 사랑의 단비를 흠뻑 쏟아부었다. 그것이 박정희의 인격을 만든 결정적인 토양이었다. 백남이는 아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박정희가 일생 중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만큼 박정희의 슬픔도 컸을 것이다. 박정희는 동거녀 이연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본처 김호남은 큰딸 재옥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없었다. 이연나는 박정희의 생가를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것이라고 기억했다. 이연나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일가가 나서서 대학생 재수씨가 온다고 서울 멋쟁이라고 야단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광목에 물들여 옷을 해입고 나와서 떡해준다고 방아도 찍고 했지만 이연나는 하룻밤만 자고 혼자서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